세월호 선원들에 관련한 판결은 여러 판결 관련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판결들 중에 가장 초기에 진행된 판결이었습니다. 대상은 당시 세월호 선원들 전원이었고 이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묻는 책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판결호 대상 세월호 선원들은 총 15명이었고 특히 이준석 선장에 대한 판결과 그다음에 조타를 담당했던 박한결 3등 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판결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원들은 승선 경력이 10년 이상 27년에 달하고 있는 만큼 선박이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짐작됨에도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5일 9시경에 저녁 9시경에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인천에 출발해서 제주를 향해 가던 중에 다음날 오전 8시 48분경 우연변침 시도하던 배가 급격히 전도되면서 같은 날 10시 17분경 전복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세월호 선원들은 각 9시 38분과 9시 46분경 승객 구조를 하지 않은 채 배에서 탈출하고 그로 인해 방치된 승객들 304명이 익사하고 나머지 승객들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과 침몰 과정에서 구조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살펴서 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선원들의 양형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원 판결은 1심 판결과 나머지 2심, 3심 판단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1심과 2, 3심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차이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 판단을 살펴보는데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은 1심과 2심, 3심 모두에 걸쳐서 2014년과 15년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2015년 11월 12일에 선고된 만큼 2015년에 모두 판결은 종료되었는데요. 2018년에나 세월호 선체조사가 시작되었던 걸 감안하면 당시 세월호 선원의 판결은 선체조사가 되기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난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선원들에게는 살인죄, 업무상 선박 매몰죄, 도주선박죄, 순환고업법, 유기치사상죄 등 많은 제목들이 문제가 되었고 그중에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이렇게 해서 각각 신급마다 좀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주로 총 3가지에 대해서 주로 판결을 했는데요. 청해진 해운이 선박에 대해 무리한 증개축 공사를 하여서 보건성에 문제가 생긴 점과 두 번째, 사고 당시 보건성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화물을 과적하였고 적재된 화물을 고정하는 고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그다음 박한결 조준기가 조타기를 우연변침을 시도하던 중에 대각도로 돌리는 바람에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세월호 전복이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해서 이러한 점들을 침몰 원인으로 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양형 수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과 약간 달리 판단해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1심에서 지적한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보건성 문제와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정하였으나 세월호 전복 원인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는데 전복 원인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에 관하여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있다라고 판결문 49쪽에서 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세히 여기서는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박한결, 조준기, 김영호 등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그다음 프로펠러 오작동 등의 가능성이 등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전복에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1심과 2, 3심이 판단을 달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박한결, 조준기의 업무상 선박 매몰죄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구조 의무를 방기한 채 탈출한 선원들의 행위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선장은 즉시 퇴선 명령을 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고 다른 선원들도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구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그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선장과 그 선원들은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았고 먼저 탈출하면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저 포에 보는 것과 같이 사전에는 이렇게 각 선원과 선장별로 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담당 업무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간략히 중요한 것만 보면요. 8시 52분경에 세월호가 자연으로 전도돼서 선원들과 선원들이 조타실에 모여서 위기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8시 55분경에 강원식이 세월호 침몰을 인식하고 진도 VTS에 본선이 위험하다는 구조 요청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9시 13분경에 선원들이 둘라이스호가 진도 VTS 구조 요청을 받고 구하러 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 21분, 9시 23분경에도 둘라이스호로부터 이러한 구조대기 상태이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요. 9시 25분경에는 진도 VTS로부터 빨리 선장께서는 승객 탈출을 시킬지 최대한 지금 빨리 결정해 주라는 교신을 받았음에도 구조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9시 37분경 먼저 퇴선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들을 모두 따져서 구조 의미를 방기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책임 문제에 있어서 1심에서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2심에서는 인정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요. 예, 하단에 보는 것처럼 8시 52분경에 피해자가 119에 신고한 점, 그 다음에 피해자가 9시 49분경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가장 마지막에 10시 17분경까지 카카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승객들이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들을 제때 구조했으면 승객들의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원들에 대해서 1심과 2심 형량을 좀 비교해 본 건데요. 이준석 선장은 무기징역이 나중에 선고됐고 징역 36년에서 유일하게 지금 형이 높아졌고요.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소 형량이 감형된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면 박한결과 지금 조준기의 경우 애초에 받았던 징역형에서 많이 감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당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선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판단이 이루어진 만큼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면서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의 형사처벌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을 해서 세월호가 인양되고 선체조사회가 구성된 만큼 선체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침몰 원인에 대해서 내인설 열린안으로 나뉘면서 아직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적 참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 선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비록 종료되었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이 규명된 뒤에 사후적으로라도 기존 판결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꼭 살펴봐야 될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